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이 제법 양봉을 뽑아 올렸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도 양호하게 나왔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소매 판매 업체들의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미국은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베어 마켓 랠리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고양이를 땅에서 던지면 풀썩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소폭 반등하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약세장에서도 한번 랠리가 나올 것인지 중요한 변곡점이고, 이번 주에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 양호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양봉을 뽑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왔는데, 자, 저는 이제 리포트를 매일 써요. 그래서 장이 열리는 구간에서는 매일매일 리포트를 쓰는데, 이게 이제 리포트 일부를 이제 발췌한 부분이거든요. 자, 제가 미국 시장 주간 전망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제시를 해드렸던 위클리 리포트인데, 자,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 GDP 수정치, PC 등 경기 지표나 실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 근데 FOMC 의사록을 공개하는데 파월이 자이언트 스텝은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75bp 인상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기류가 꺾이면서 오히려 바닥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GDP 속보치는 크게 변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PC 개인 소비 지출은 발표하는데 여기서 약간 둔화가 되면 시장은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좀 올라갈 수 있구나, 이렇게 냉각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 소비 지출은 인플레와 또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인플레에 대한 영향이고, 만약 이게 약간 떨어진다면 인플레이가 정점을 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했죠. 제가 예측했던 대로 거의 맞아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자, 우리 시장은 대신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금통위 때 약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다. 금통위 결과에 따라서. 근데 금통위에서는 우리가 인플레가 너무 높으니 앞으로 통화 정책은 이쪽에 물가 잡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주 초에는 주 중반 이후에는 험로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 초에 좀 바짝 올려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일단 미국 시장은 야온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주 초에 소폭 상승 나왔다. 주 중반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주 후반에는 상승할 것이다. 자, 앞으로 미국 시장은 21선 안착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1, 2주의 움직임도 아주 중요해요. 본격적인 베어 마켓 랠리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짧은 박스권 등락 나오다가 한번 흔들어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갈 것인가, 이건 앞으로 이제 1, 2주 후에 결정이 날 거라고요. 당분간은 여기 박스권 등락하면서 20선 안착 구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시장,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들어왔던 것이고, 우리는 안 빠졌기 때문에 세게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이쪽에서 낸드 플레스 매출이 감소한다, 또 물가 중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미국이 올라가도 밀리고. 자, 이런 움직임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시장이 이제 다음 주는 조금 더 개선이 될 텐데, 이런 구간에서는 항상 2차 전지와 반도체는 끼고 가셔야 돼요. 옆에 우리 책보따리 끼고 간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여기에 도시락도 넣고 해서 끼고 가잖아요. 항상 끼고 가야 되는 그쪽이 반도체 2차 전지 쪽이라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은, 그래서 눌림목을 주면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고, 중간중간에 이슈가 있는 섹터가 있어요. 새롭게. 제가 지난번에 대명에너지 상장과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랬는데, 최근에 반짝 랠리가 나왔죠. 다만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반도체 관련주는 에너지는 한껏 응집하고 있는데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니 크게 치고 올라가지 않고, 2차 전지는 금리 인상 구간에도 이자 많이 내더라도 성장에 그걸 커버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한 번씩 바짝 튀어오르는 그런 움직임 나오는데 이런 종목은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시장 흐름은 주도적인 섹터가 약간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에 있던 종목이 한 번씩 톡톡 튀어오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됩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 뭐 태양광 관련주들, 또 바이오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슈 따라서 살짝 튀어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이슈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다연장 로켓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결정 날 것 같아요. 왜 다연장 로켓을 제공할까요? 일단 젤렌스키가 그토록 요구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만약에 사정거리가 300km 정도 넘기 때문에 자, 저거 주면 젤렌스키가 한번 속상했을 때 한번 러시아 본토 때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감 때문에 그럼 러시아는 당장 그래 미국이 나오고 싸우자는 거다 하면서 확전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공 안 해줬는데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아, 러시아 가만히 봤더니 헛개비네, 이빨 빠진 호랑이네. 내가 직접 싸우려면 이거 확전 위험성도 있고 나는 또 중국을 마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젤렌스키를 통해서 러시아를 좀 견제하고 직접 공격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요즘에 좀 뭐 밀이나 기타 농산물들 뭐 이런 곡물들이 아직 제대로 글로벌 유통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우려감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특히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최근에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약간 좀 와해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고 있어요. 일단 러시아도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단기적으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포석을 깔고 가자 해서 이란에 가가지고 야, 너희 그동안 미국의 제재에 어떻게 대응했니? 우리도 좀 알려다오 해서 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돈바스의 진공폭탄을 날립니다. 대량 살상 무기죠. 자, 그러면 건널 수 없는 되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 민주 진영에서도 약간 좀 대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야, 내가 아무리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나토 공고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야,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야, 그럼 우크라이나가 너희가 좀 휴전을 좀 요구하거나 그러면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스라엘한테 야, 우리 우크라이나한테 대전차 미사일 좀 제공해줘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안 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시리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근데 시리아에 러시아 군이 지금 포진해 있다고요. 그래서 딱 만약에 이스라엘이 대전차 무기하면 자기들도 바로 타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하고 이란이 이제 정부군을 도와줬어요. 근데 시리아에 있는 그 러시아군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암묵적으로 협의를 한 거죠. 야, 이란에 있는 또 이란 관련된 그런 나쁜 세력들은 이스라엘이 좀 타격을 해도 러시아가 좀 눈 감아주는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대전차 미사일을 공급해 준다면 러시아 입장에서 짜증 나겠죠. 자, 이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해볼 만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나토가 상대를 해도 된다고요. 근데 지금 당장 중국의 행보가 미국의 신경을 무지 자극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쪽에 왕위가 순방을 하면서 이쪽에 이제 외교 정책을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간파를 하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에 이제 그 밸류체인을 좀 공고히 하고 또 우방을 좀 결집하려고 하는데 여기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 카디지 쪽에 침범을 하고 있고 왕위는 또 8개국 순방을 한다는 이야기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호주가 쿼드를 통해서 자꾸 미국을 돕기 때문에 그럼 호주를 자극하려면 남태평양에 있는 이런 여러 섬들을 가서 외교력을 통해서 야, 너희들 어렵지, 우리가 지어줄게 해서 댐 지어주고 도로 지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나라들은 자립경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나라들한테 부채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댐 뭐 건설해주고 항만 지어주고 뭐 인프라 구축해주는 게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거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그걸 짓게 되면 이제 빚은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래서 채무의 함정에 빠뜨리게 해서 그 다음에 야 그럼 너희들 우리 빚 탕감해 줄게. 디지털 위안화 한번 써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많이 사용하게끔 만들어서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은 공장도 많고 어떤 제조업 쪽에는 강점을 가져요. 그러나 이 통화 정책으로 미국이 밀어붙여 버리면 어렵죠. 이번에 그 러시아도 이번에 뭐 디폴트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것도 미국이 빚 못 갚게, 빚 갚겠어요 하는데 빚도 못 갚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속에서 호주를 좀 압박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지금 알박기를 많이 해요. 남중국해에다 모래섬 하나 지어놓고 여기는 우리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쪽에. 자 그리고 뭐 일본하고 또 영유권 분쟁도 하고 있고 또 남태평양 이런 못 사는 나라들에게 지원해주고 채무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조절을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나 상대해 우리는 중국을 상대할게 이런 움직임 속에서 지금 가장 문제는 지금 중간선거인데 중간선거가 잘 되려면 인플레가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뭐 곡물이나 비료 수출 안 돼서 글로벌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근데 푸틴한테 유엔이 야 제발 좀 이거 항구 좀 열어줘 하는데 제재해주면 우리가 열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저 푸틴을 좀 압박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디폴트를 의도적인 디폴트를 추진한다는 이야기죠. 27일 날 1억 달러를 이제 갚아야 돼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예탁결제원에다가 이미 이 금액은 입금을 했어.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 수치하지 마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제법상으로 보면 이렇게 예탁결제원에 돈을 입금을 하게 되면 일단 러시아는 채무를 변제한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지급을 못 해줬다. 이것은 지급이 안 됐다면 30일간 정도는 유예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압박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건 디폴트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미 국제 금융시장하고 단절이 많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미국은 이걸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제발 좀 항구를 열어달라. 이제 이렇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유럽 사령관한테 야 곡물 수출 개방하기 위해서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이야기죠. 자, 유럽 사령관은 나토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러시아는 어떻게든 나토나 우크라이나가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안 되죠. 그래서 블링컨이 지금 뭐 시진핑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적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다만 너희가 하는 게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러시아는 장기전에 돌입을 하면서 러시아 경제도 안 좋아지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신냉전 구도가 갖춰지게 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상황에서 드디어 3D 프린터로 원전 부품을 만들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 한수원에서 3D 프린터로 원자력 부품을 만들었다. 이제 임펠러를 제작하는 기술을 했는데 임펠러가 뭐냐면 이제 원자로의 냉각 공급 펌프의 2차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건데 이런 부품 속에 들어가는 2차 계통의 부품이라고 보면 되죠. 냉각 펌프에. 자,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우라늄이나 이런 것을 넣어두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여기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제 핵 분열을 하게 돼요. 핵 분열을 하면 열과 뭐 빛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발생된 것이 이게 물을 끓게 되죠. 물이 끓게 되는데 물이 끓으면 이 냉각 펌프를 뜨거운 물이 통과가 되면서 그때 이 증기가 발생합니다. 우리 겨울철에 보면 찬 공기, 더운 공기 여기에서 서로 뭐 김이 서리거나 아니면 뭐가 물방울이 생기죠. 그것처럼 이 증기가 발생한다고요.
이 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또 터빈에 연결된 이 발전기를 통해서 여기에 33유도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원자력이 이렇게 되는데 이 냉각 펌프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냉각 펌프 쪽의 임펠러를 이번에 3D 프린팅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임펠러 3D 프린팅의 원조는 지멘스입니다. 슬로베니아 쪽에서 이제 그 크루시프 발전소에서 이걸 이미 적용을 했어요. 2017년이니까 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자, 이 임펠러는 왜 이제 3D 프린터로 하냐면 이게 장시간 사용을 해요. 그래서 81년도 상업 생산 이후에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 마모가 되고 좀 성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교체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교체하려고 막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원 제작사가 글쎄 파산이 됐네. 그래서 이제 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3D 프린팅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성능에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단종된 부품은 3D 기술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3D 프린팅은 원전 쪽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원전 쪽에 사용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공정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보통 공정은 엄청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 1, 2개월만 이게 늦춰지게 되면 뭐 수조 원대의 어떤 손실을 입게 되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스몰 모듈 원전 만드는데 지금 한 3년 걸릴 거 뭐 6개월로 단축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D 프린팅은 기술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또 공기를 좀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D 프린팅은 다품용 소량 생산에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더 가속화되면 이때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테마가 이 3D 프린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러시아도 장기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가서 야, 너희 미국의 제재 어떻게 피했니?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상당히 좀 외부적으로 보면 괜찮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골마 있다라는 이야기죠. 소비재가 많이 부족합니다. 중고 경제에 빠져서 구소련 쪽처럼 예전에 소련 경제처럼 이렇게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우랄 항공이 한 50대 정도 이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다들 에어버스나 보잉에서 이제 비행기를 봤는데 실제로 부품 조달이 안 돼. 얘네들이 야, 비품 좀 줘. 그랬더니 no 하죠. 그래서 제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잘 이용하는 그런 항공기를 부품용으로 퇴역을 시킨다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이 나올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제재를 많이 가했어요. 그래서 국제 표준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우크라이나보다도 국제 표준화 점수가 낮아요. 51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앙은행 보고서 자기들이 냈는데 야, 원자재 65%는 우리가 수입을 의존한다. 근데 최근에 보면 공급망 이슈에 자신들도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EU 물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항공기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아예 항로는 봉쇄가 됐으니까 육로로 가야 되는데 일단 뭐 러시아, 벨라루스를 바로 EU 화물 트럭이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역을 해서 다시 러시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특히나 이 군사 물질하고 좀 관련이 있는 뭐 산업용 송풍기 프로펠러나 이런 뭐 고무 마감재나 이런 것들은 아예 원천적으로 폐쇄를 했고 나머지 것들도 잘 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3D 프린팅이라는 거죠. 아까 보셨죠? 그 정밀함이 요구되는 원전 기술도 이쪽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상황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갈 수가 있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는 제가 몇 주 전에 그 말씀 드렸을 겁니다. 4월 30일 날, 5월 7일 날 자, 글로벌 공급망 붕괴될 조짐이 있다. 그래서 40주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3D 프린팅에 집중을 해야 된다. 특히나 최근에 중국에서 뭐 EUC가 인구 200만인데 210만 종의 상품이 거래되는데 이쪽에 봉쇄가 있고 상하이 봉쇄는 좀 완화됐지만 중국의 봉쇄는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가미가 되면 3D 프린팅 업체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중에서도 세계 1위 업체하고 경쟁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라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TPC예요.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급등 나오고 또 눌림목 주고 또 한 번 말씀드렸죠. 두 번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고객들에게 바닥권에서 이날 제시를 해드렸는데 스윙으로 TPC를 매수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43%까지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최근에 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주 한두 종목, 두세 종목에 집중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사실은 저희 고객들이 뭐 아주 베팅을 하지는 않았다고요. 또 보유를 안 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잘 움직였는데 이제는 3D 프린팅이 순환매가 돌고 있고 다음 주에도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나마 다행인 게 요즘에 테마가 형성이 되면 순환매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순환매 흐름을 잘 캐치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3D 프린터 쪽에 국산화 업체 그리고 국내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자동화 솔루션 공급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노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한 20분이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제가 준비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 못하게 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 이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CBDC 코인 종말의 방향사를 당길까? 최근에 K코인, 뭐 루나나 테라 이런 것들이 시장의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게 폭락 사태를 맞으면서 야,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네. 야, 얘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안정적이라고 봤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하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야, 안 되겠다. CBDC를 발행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CBDC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삼성페이 같은 것을 생각하셔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일단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낄 틈이 없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뭐냐면 이 각각의 작은 데이터들이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산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블록으로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수정해도 다른 데는 수정이 안 되고 그래서 수정이 불가능한 그런 이미 수정이 불가능한 기술을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시중 은행들이 낄 틈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그럼 전 세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느냐? 베이징은 이미 중국은 이미 베이징 올림픽 때 사용을 했어요. 1억 명이 사용해도 끄떡없더라. 이유도 지금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이제 이걸 상용화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디지털 위안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자꾸 이 달러로 또 통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은 저런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을 자시할 수 없어서 이걸 도입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브레이너드가 우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제 하원 금융위에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CBDC를 대중이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죠. 월가 은행들도 이제 서한을 발송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나 금융업체들이나 소비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게 바로 CBDC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연준이 너무 나서지는 않아야 되지 않냐,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번 주에 KCS가 급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CBDC 관련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SKT하고 양자 생태계를 확장해 보자.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올라가니까 투자자들이 막 저게 상한가 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건 CBDC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이 제한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하고 나서부터 툭 빠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예요. 앞으로 다음 주에는 이 CBDC를 잘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중남미나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CBDC 플랫폼 사업을 한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MOU를 체결했단 말이죠. 그리고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집한 실적주 이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연내 북미나 유럽 쪽에 키오스크를 출시하는데 키오스크 관련주면서 CBDC 관련주도 있으니까 CBDC 관련주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러시아 사태로 인한 관련주들은 다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는 중국 관련주들이 올라가요. 중국 관련주는 뭐가 있어요? 히토류 관련주, CBDC 관련주. 근데 CBDC는 앞으로 전 세계가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UAM.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UAM을 잘 봐야 된다. UAM의 순환매가 드론으로 돌아온다. 근데 제가 이제 주말에 그런 방송을 했는데 22일 날 일요일 날 현대차가 미국 쪽에 5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바이든하고 악수하고 눈도장 한번 찍고 50억 달러 투자했습니다. 이때 관련해서 뭐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뭐 로봇주, 자율주행주, AI주. 근데 이 중에서도 유독 UAM 관련주만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특히나 네온테크가 대장주로 등극을 했다는 이야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UAM 관련주면서 앞으로 새롭게 또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RAM 관련주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꿈꾸는 세상이 있다고 했죠. 이 이제 증권 방송의 어떤 전문가인데 이제 투자자들에게 많은 전략을 드리잖아요. 증권사처럼 뭐 고리타분한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약간 좀 너무 좀 일반 투자자들에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제시해드리고 있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려야 된다 했죠. 그래서 저는 뭐 800%, 500%, 뭐 100%, 200% 날아가는 종목을 상승 초기 잡는 능력은 있어요. 대신 모든 투자자들이 베팅을 해서 먹어야만 된다. 이제 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공들였던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세상은 모든 투자자들이 베팅을 해서 뭐 한 50%, 100% 이렇게 먹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65%인데 바닥권에서 제시를 해드렸어요. 최초 제시한 때부터 이제 65% 올라왔고 약간씩은 이제 수익률이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모든 투자자들이 다 공략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 5%부터 시작해서 30%까지 비중을 싣고 심지어는 50%, 70%그 이상도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너무 집중을 해드리는 경향은 있지만 이렇게 해야만 수익이 난다는 거죠. 한 65% 올라갈 때 30%만 올라가도 4,200만 원이죠. 그리고 한 40% 올라갔을 때 이분 보면 7,000, 8,000, 7,500. 그러면 한 73, 38, 24, 한 2억 4, 5천 된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보니까 3억 5천까지도 벌었다고 하셨는데 억대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이제 그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좀 뿌듯합니다. 근데 고점에서 약간 밀리긴 했는데 또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드려야만 정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좀 뿌듯한데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서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게 이제는 UAM도 순환매가 나온다. 다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한 종목 빼고 UAM 관련주들을 순환매 나온 걸 다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뭐 100% 올라간 것도 있고 한데 순환매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순환매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중국이 드론 항모를 만든다 그러면 드론 관련주 그리고 그 종목들이 잘 올라갈 수가 있죠. 그다음 미국에서 현대차에서도 UAM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RAM 쪽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이야기죠. RAM이 뭐냐면 UAM은 도심항공교통이죠. 인천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대전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RAM이라는 거죠. 지역 간 항공교통. 이게 지금 현대차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UAM이 되면 RAM도 시차를 두면서 진행한다. 그래서 UAM 사업부를 AAM 본부로 격상을 했어요. 이게 AAM 본부가 뭐냐면 지역 간 운송 이걸 모두로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UAM이 이게 되려면 상용화가 되려면 일단 좀 연료가 좀 많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UAM 쪽이 RAM으로 확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UAM은 수백 킬로를 날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무거운 것을 많이 싣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 수소 탱크 하나를 실어서 이걸 가지고 충분한 거리를 이용하면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전기차는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수소차는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없는 이유는 열 효율도 떨어지고 그렇다. 대신 대형 트럭 쪽에는 강점을 갖는다. 그래서 현대차가 대형 트럭이나 뭐 버스나 이런 쪽에 수소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그게 한계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큰 이런 장거리 운행에는 이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UAM은 어느 정도 왔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도 있어요. UAM에서 RAM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좀 더 발빠르게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RAM의 핵심 주도주를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가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 꼭 참석하십시오. 여기에는 좋은 종목이 정말 많아요. 상승 초기에 찍어드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종목들이 뭐 이번 주에도 아주 잘 올라갔습니다. 자, 바이오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미끄럼틀 타는 바이오주들이 이제 하반기에 반등을 할 수 있다. 근데 요즘에 뭐 KRX 헬스케어 지수도 안 좋고 또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돈 빌려서 투자하는 이런 바이오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게 기본적으로 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개별 이슈와 재료를 머금 종목들이 올라간다고요. 그럼 우리는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이슈와 재료를 머금 종목들을 공략하면 된다고요. 최근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뭐 처음에는 뭐 백신이나 이런 업체들이 올라왔고 이번에는 또 진단키트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죠. 뭐 PCR 검사를 통해서 감염을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도 상승했다는 이야기죠. 홍천에서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그래서 의약품 업체들, 축산 업체들, 사료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중에 순환매가 나온다. 근데 제가 이제 한탑을 제시해드리고 잡아드렸는데 한탑 이 자리에 있는 종목이 하나 있다. 이 종목을 공략하시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걸 분차트까지 비교 분석하면서 제시를 해드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날 25% 올라갔어요. 그러니 어떤 분이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 올라가네요. 자, 이번에도 그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쌍둥이 차트를 보이는 모습이에요. 자, 플레이위드가 게임 CLM이 대만에 흥행했다는 소식 때문에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 자,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 여기 있다라는 이야기죠. 잘 보시면 120선을 항상 주가 밑에 깔아야 됩니다. 이렇게 120선을 깔고 그 다음에 21선과 61선 수렴이 돼야 돼요. 61선은 수급선입니다. 우리가 수급을 잘 보라고 하잖아요. 수급선입니다. 그리고 21선은 생명선이에요. 21선이 61선 근처로 와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하죠. 자, 21선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하죠. 그때 모든 이평선들이 직결이 되고 모든 이평선들이 다 직결이 됐죠. 상승 에너지가 응집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서 전고점 돌파하고 확 흔들어 버리죠. 전고점 돌파하고 확 흔들어 버리죠. 자, 이런 종목이 이상하게 정말 좋은 재료가 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저들이 안 좋은 악재를 살짝 뿌려서 이렇게 흔들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아주 좋은데 이 바이오주를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일정을 보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뭐 임상종양학회가 6월달 초부터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당뇨학회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당뇨학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세계 최초로 국내 최초로 세계 두 번째로 기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또 기가 막힌 종목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이오주 중에서는 지금 순환 랠리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 몇 종목이 있어요. 세계 최초로 기술 수출을 관련 기술 수출이 임박한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정부가 바이오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국내 유일의 원스톱 생산 체제를 구축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노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FTA의 암 치료제 그 임상 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기업도 있고 또 세계 최초로 어떤 암에 대해서 초기 진단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했던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바이오주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들 상승 초기의 그런 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저는 이번 주에 주간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 지난 몇 주 동안 수익률 베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뭐 종목들이 뭐 70%, 100% 나오고 있죠. 5월 이제 파트너들 한국경제TV에 한 50분 정도의 파트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베스트 파트너 1위로 제가 선정이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상승 초기 종목을 공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분기 3월 달에 이어서 이제 5월 달에 됐고 2분기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뭐 100%도 나오고 80%도 나오고 지난번에 이 9% 이게 뭐였냐면 이게 바로 네온테크레였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리포트로 제시해드리는 수소연료 전지 관련주, 이 RAN 관련주이기도 하죠. 부산주공이 64%가 상승이 나왔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 다스코 또 리포트로 제시해드렸는데 단기적으로 24%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스윙으로 집중했던 TPC가 43% 상승 나왔고 네온테크는 모든 투자자들이 선택과 집중을 했던 종목인데 앞으로 올라갈 일이 많아요. 저는 100%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포트를 통해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 초기에 따끈따끈한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삼성이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전혀 안 올라갈 것 같던 광명전기를 제시해드리고, 그다음 뭐 인도 미수출이나 이런 게 나오면 100%씩 뽑아 올릴 수 있는 한탑이나 또 뭐 벳셀, 뭐 UAN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리포트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뭐 대주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딱 상승 초기에 걸리게 되면 뭐 500%, 800% 올라가는 종목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시장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안 좋은 종목은 교체를 하고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상승 초기 종목을 공략하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